함께해 주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 글로벌 현상연구부 한반도 문화 담당자 재소입니다. 석사 때 2007년 때 박사 선배님 따라서 생활지 조사 함께 했을 때부터 민속박물관과 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동경에 오던 공간에 이렇게 약 20여 년이 지나서 발표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술 대회의 목적상 제가 비전에 대한 또는 모색을 해보고 제안을 드려야 함은 마땅하나 제가 아직 미숙한 관계로 영역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련 있는 것 같은 내용을 선별해서 발표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하실 거라 믿습니다. 본 발표는 생활사를 연구하는 조직의 한 사례로서 일본의 국립민족학 박물관, 이제부터 민파크라고 하겠습니다. 민파크의 조직과 운영 구조를 다룹니다.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서 선행 설립 배경, 그리고 그때 이제 수집 자료의 특성,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상위 조직과 예상 구조, 그다음에 조직 변화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재 민파크의 운영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발표 자료에 있는 책에 있는 페이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파크의 세계 자료 분포는 사진과 같습니다. 표본 자료 35만 점이 존재하며 그중 18만 점이 해외 자료입니다. 또한 음향 자료와 영상 자료 분포도 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의 기본적인 설립 배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분야 발전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맞물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18년 제국주의 시기부터 정부 지원의 연구비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1939년에는 이를 정비한 과학 연구비 보조금 가켄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학술진흥재단이나 연구재단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1939년부터 카켄히로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포인트는 이 연구비로 수행된 조사에서 수집한 문헌과 물품은 개인 소유가 되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부 또는 소속 기관에 기속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결과 1964년 문부성 사료관이 일시적으로 설치되었고 여기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서 좀 불안정하게 운영되었을 때 인류학회, 민속학회, 민족학회 모든 학회가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청을 아래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부 연구비로 수행한 현지 조사의 성과물을 자신이 보관하기도 힘들고 각각의 대학의 보아관이가 떨어뜨려서 별개로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약 20년 넘게 요청을 한 이후 1974년 국립대학 설립법 개정을 통해서 문부성으로부터 28,000여 점을 이관받아 민파크가 대학 공동 이용기구로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국보나 보물을 보존하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도쿄 국립박물관, 나라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부성 산하인데도 불구하고 국립문화재 기구입니다. 하지만 민파크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 공동 이용 기구라는 다른 기구로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파크는 애초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기획되고 설립된 문부성 산하의 국립대학의 이용 시설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여기서 나중에 이제 토로시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학진과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로 구입한 현지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고 그것을 또 이쪽으로 민속박물관이나 앞으로의 세계 정치관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일본은 2003년에 그 대학이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죠. 2003년 일본 정부는 국립대학을 법인화합니다. 국립대학 법인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을 모두 국립대학 법인으로 하였고 국립연구기관은 대학 공동이용기구 법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부성 산하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제 새롭게 재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아마 2011년 서울대학교가 대학 법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그 많은 토론들에서 선생님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편을 통해서
연구 기간은 분야에 따라서 여기서 뭐 예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자연과학 쪽은 자연과학으로 묶이고, 뭐 에너지 쪽은 에너지로 묶이고, 정보 시스템은 정보 시스템으로 묶이고, 그리고 이제 민파크는 인간문화 연구기구 산하로 들어갑니다. 인간문화 연구기구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신 레키학구, 그러니까 역사민속박물관, 국문학 연구자료관, 국립국어연구소,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그리고 국립민족학박물관, 이 6개가 이 법인에 들어갑니다. 이 표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3페이지 맨 아래 메모에 적어놓은 것처럼 산하의 6개의 연구기관은 박물관은 그중에서 박물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2군데, 레키학구와 민파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으로서는 평가 기준으로서 전시 또는 뭐 수집을 그 개별 항목으로 넣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공동 이유라든가 사회 환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전시와는 좀 다르게 평가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기구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정도로 수행하였습니다라는 매년 3가지 이상의 주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감사 시즌이랑 비슷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 실적 설명표입니다. 지금 공개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블러 처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렵게 처리해가지고 표기에 넣긴 했는데, 연구 실적 설명표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실 것처럼 논문, 도서, 학술 발표 등 연구 성과를 수치한 것입니다. 또는 둘째는 현상 조사표, 셋째는 달성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연구 실적은 아래 별지 3에서 본 것처럼 수치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됩니다. 이 지표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지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관의 교원의 카케히, 아까 카케히는 연구재단 채택 건수, 그다음에 해당 기관 교원의 카케히 채택 금액, 해당 기관 교원의 공동 연구 건수 등등등등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그 수치로 모두 점수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반복되는 언어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사실 느끼셨겠지만 2가지입니다. 해당 기관의 교원 그리고 연구,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페이지 아래쪽 스태프를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감안할 때 민파크에서는 교원이 스태프 상근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 하나하나의 뭐 연구가 거의 평가 지표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울러 민파크의 주요 사업과 프로젝트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배경도 이 제도적 구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론 상근 직원은 100명이지만 비상근으로서 100명 정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외주로서 뭐 영상 스튜디오, 안내, 식당, 환경미화, 상품 판매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직이 상당히 메인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항목을 아까 그 상위 기구의 신청에 심사를 받아,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받아 그거에 배분받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민파크의 수입 내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85% 정보가 정부에서 운영비 교부금이 나옵니다.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정비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지진이나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그 실비를 내서 그것을 신청하면 그것을 받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꿔갔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오죠. 그러면 빨간 선대로 그 시설비는 그대로 그 시설 수리비에 남김없이 써야 되거든요. 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여있는 21일은 바로 카켄히 수입입니다. 카켄히는 연구재단에서 받은 각자의 연구비가 7% 21억에 해당합니다. 그것 역시 그대로 연구자 개인이 자기 연구에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지출을 보시면 교원을 55명을 표현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아까에서 보신 것처럼 본 기관의 교원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원 연구, 외국인 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외래 연구원 등등의 다양한 연구원이 가지고 오는 연구비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 민속박물관과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으니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선 같은 잣대를 들여대지는 않더라도 전시 또는 연구라는 그 접점에서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이제 다음을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각 팀은 나라가 아닌 지역 단위로 분류되며 2025년 1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원은 하나 이상의 팀에 배속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담당자는 각 개인 아까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고 개인 연구와 카켄히 별도로 미 관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는데 관내 연구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냥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그룹이라서 그때그때 서로 공부하고 싶은 것을 모여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산후의 병에 대해 할 수도 있을 거고 지난번엔 존주렌 쪽 전화에서 나온 적 있고 그다음에 정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음악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악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3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이 없는 대신 3개 이상 하는 것이 반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양한 외부 연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구성되어야 되고 이 공동 연구는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통해서 이제 또 논문과 또는 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성과물에는 이번에 한류문화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속박물관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연구 성과이기 때문에 백민영 선생님이나 신지혜 선생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과물이 개개인에 없으면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시 기회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수집하고 그리고 이해와 해설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 학회를 민박구에서 주최하거나 운영위를 맡거나 실무를 한다거나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테뉴어에 올라가는 또는 성과급에 반영이 됩니다. 민박구의 연구는 솔직히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누구랑 결탁했는가, 누구를 백업으로 받았냐, 누구랑 콜라보를 했느냐에 가지고 굉장히 가산점을 받습니다. 아까 선생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동물을 연구한다면 동물 연구학자랑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한국을 연구한다는데 이제 민속박물관이랑 연구를 안 한다 하면 이제 제가 굉장히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국내외 전문가 그리고 해당 소스 지역 코스의 커뮤니티와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제안서에서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왜 공동 연구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는 포럼형 아카이브 구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내가 민속박물관이랑 좀 많이 다른데 한국에는 비슷한 게 없을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민박과 가장 유사한 건 한국학중앙연구소인 것 같다고 챗 GPT가 말을 해줬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중에 한국학중앙연구소와 또 한번 콜라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포럼형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토론문에서 나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또는 제국주의 시대의 박물관이 타자와 나에게 이국적인 것, 독특한 것을 상영력으로 늘어났거나 아니면 나하고 다른 것을 전시했다는 그것이 보아스나 그 시대가 한다면 2000년대 이후는 결국 가치 만들어가는 공공의 지식의 장으로 재정이 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 저보다 박물관 학을 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사실 아래의 소스 커뮤니티의 국내외 연구자 또는 그 외 연구자 그리고 해당 지역의 협력자와 함께 그 지식을 창출해 가는 것은 결국 포럼형이어야 된다. 우리 카페여야 된다 하는. 그래서 현재는 같이 협력하고 인게이지 시키며 공동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것이 저희의 최근 방향성이자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의 팀이 있고 55명의 교원이 있고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4번하고 5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6번 제안서 시스템과 또 윤리 지침 2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 전시, 사회연계, 자활봉사, 기증 모든 사업 배분은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으로는 개별 수집 항목에 5천만 원, 테마별 수집 항목에 2,500만 원. 너무 적죠. 자, 이렇게 이는 왜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적은 파이에 우리는 연구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유를 명시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문부성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적어졌다. 두 번째, 최근 중장기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세 번째는 수집 자체는 각자의 연구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구비, 학행비, 외부 자금 등등을 가져와서 자기가 자기 연구에 쓰는 것을 모으는 것이지 관에서는 일종의 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출장비를 주셨지만 출장비, 물품 구매 그리고 저의 보조 연구원 모두 다 제 연구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비를 따오지 않으면 저의 손발이 잘리는 것처럼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고 위에 이제 수집 예산은 기획전이나 특별전이 있으나 수집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안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 상황에 이제 있으면 이제 비용을 관에서 보조해주는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안서에서 항목을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다 보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제 민속박물관은 자유주제 민속조사 과제 공모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공모 신청자 연구물 목록,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보조 연구자라기보다는 공동 연구원과 또 프로젝트 협력자 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다 플러스 이제 가산점 또는 평가 지표가 됩니다. 제안서는 보시다시피 아이디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자유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안서는 아이디어의 개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 완성 단계의 실무 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항목을 모두 갖추었고 그것은 파이가 작기 때문에 한두 팀밖에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구비 활용을 통해서 재정 자립성이 가능이 높으면 또 뽑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 성과 없이 제가 만일에 뭔가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전 준비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지만 중앙정부로서는 이 연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아주 명확히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제 공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계시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 성과 공개에 대한 요인을 4가지를 모두 다 충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거에서는 이제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5가지네요. 문화적 민감성, 박물관 활동 윤리에 모두 충당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윤리 지침, 활동 윤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래에 구성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나와 다른 사회에서 나와 다른 법을 가진 공간, 그러니까 문화에서의 법을 준수하였는지 이것은 분명 옛날에 아까 19세기, 20세기에 제국주의, 신민지 하에 물건을 강탈하고 약탈했던 것의 반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고 최근 문화재 반환에 있는 것과 했고 물론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에 여러 반영을 한 것이겠지만 여기에 이 모든 연구 윤리 지침 역시 앞으로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 나가야 될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이와로 별개로 이제 인류학에서 보통 모든 논문에 쓰이는 IRB 프로젝트, IRB 윤리 심사 역시 따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박구는 국내외 연구자랑 계속 연계가 된다고 하였고, 그러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내 신진 연구자를 위한 학술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전략적인데요. 왜냐하면 문부성에서 신진 연구자를 고용하면 지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 연구자를 다들 뽑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진 연구자를 누가 먼저 캐치해 오느냐, 우수한 사람을 누가 먼저 데려오느냐가 사실 그 연구자가 가져오는 연구비와도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을 빨리 데려오기 위해서 특정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박사 후기 입학, 논문이 거의 끝난 상태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 토론과 발표를 이루어지며 관련 분야의 민박구 교원이 논문을 세밀하게 리뷰해주고, 그리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자를 기관 연구원으로 2년간 채용하여 신진 연구자들의 등용문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진 연구자는 어떻게 보면 문부성의 제도적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서 프로젝트 협력자가 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기구, 자이카죠. 한국에서는 코이카가 있겠지만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박물관 전문가를 추천받아 영사관을 통해서 추천받는 것 같더라고요. 10명 정도를 선발하고 이들을 3개월간 민박구에서 연수하는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학회를 가면 웬만한 나라의 연구자들을 다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세계, 약간 그 문화에 사는 굉장히 소스 커뮤니티들의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현지 활동가를 만나기 위해서 생각해낸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비용은 자이카에서 내고 있고요. 주제가 매번 시즌에 따라 바뀌고 있긴 하나, 이번 주제는 박물관과 커뮤니티 개발을 주제로 연수생들은 민박구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고 일본 각지의 박물관을 방문한 후 자국의 박물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마이카면 자마이카 등등의 박물관을 통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에 대해서 3개월간 끊임없이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5개국, 그다음에 35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저도 지금 몇 년간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모르는 것을 묻거나 사진 찍어서 안부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나중에 그 나라, 그 문화에 가서 전시기획, 연구, 출판, 현지 조사들의 다양한 방식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박구가 정규 직원의 수가 적고 교원이 중심이 되는 운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직은 연구만 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구직이 사실 우위에 있고 캐슬에 산다라는 설이 없잖아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는 안전점검, 도서관 운영, 잡지 편찬, 출전, 논문 심사, 자원봉사, 교육, 사회연계 모든 것을 80개의 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MOU 담당, 국제계획, 기획 등등을 모두 이 위원회에서 각자 담당해서 짜야 되고요. 이 모든 위원은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분담 순환식으로 돌기 때문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멀티태스킹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순서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도는 맨 앞에가 교원, 두 번째가 유물 담당자, 세 번째가 위원회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순서대로 흐름이 있어서 이게 해당하지 않으면 돌아가거나 다시 앞으로 가거나 뒤로 내려가는, 그래서 촘촘하게 매뉴얼이 있어서 위계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맡더라도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대부분은 민족국립학 민족학 박물관 사이트에 있으니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